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박세용 회장님을 모시고 아산 정주행과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그러한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강의 전에 우리 박세용 회장님 잠깐 소개 말씀 드릴게요. 1967년도에 현대건설에 입사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오래되셨죠? 그러면서 1988년에 이미 현대 상선 대표이사 사장을 지내셨고요. 91년도에 현대 종합상사 대표이사 사장을 또 지내신 바 있으시고 95년도에는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실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제철 지금 현대제철의 대표이사를 역임을 하신 이후에 2001년도에 퇴임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한국호주재단, 한호재단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 한호재단 이사장을 겸임을 하고 계시고 또 탄자니아 공화국 명예 영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97년도에는 바다의 날 제2회 검탑 산업훈장도 받으신 바가 있으시면서 그 정주행 회장님과 많은 시간을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셨고 또 우리 정주행 회장님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오늘 말씀이 계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방금 소개받은 박세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귀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남짓 가질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고 아주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현대그룹에 5년간 근무를 하고 2001년 말에 퇴임을 했습니다마는 35년간 모셨던 아산 정주행 명예회장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울산대학교에서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아산 여러분들도 여러 신문지상이든 언론이든 책이든 기회가 있어서 접하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강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5, 6분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산 정주영,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끊임없이 삶을 개척하기 위한 원동력이었던 그 꿈은 시대를 넘어 길을 여는 이정표가 되었다. 누구나 가난했던 시절, 현실에 안주하지 않은 그는 지금보다 더 나은 것, 더 큰 어떤 것을 찾아 길을 떠난다. 체념하고 주저하지 않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고향을 떠난 농부의 아들은 성실함과 신용을 자산으로 사업을 일으켰다. 그러나 도전 앞에는 언제나 시련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재와 전쟁. 그러나 아산은 낙담하지 않았다. 아산의 현대건설은 전쟁의 상흔을 딛고 다리를 복구하고 길을 만들었다. 현대는 황폐하게 부서진 대한민국을 다시 창조하는 역사,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는 국토의 대동맥을 연결하여 한국 경제의 근대화를 이끌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눈을 돌려 국내 최초로 해외 건설 시장을 개척하고 20세기 최대의 역사라 일컫는 주베일 산업항을 건설했다. 현대 중공업에서 만든 철 구조물을 12,000km의 바닷길로 수송하고 거대한 철 구조물을 바닷속에 설치하는 창의적이고 담대한 공사와 한국인의 근면성에 세계는 다시 한번 놀랐다. 경제에는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비약은 진취적인 기상과 개척정신, 열정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이 기상입니다.
황량한 바닷가에 백사장 사진 한 장을 들고 조선소의 첫삽을 뜨고 동시에 두 척의 배를 만들기 시작한 아산. 2년 3개월 만에 현대 조선소를 완공하고 수주받은 배 두 척의 명명식을 그 자리에서 함께 거행한 것은 아산이어서 가능했던 세계 유일의 역사로 기록된다. 고정관념을 깨면 불가능은 없다는 아산의 신념과 개척정신은 현대 중공업을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넘어 세계적인 종합중공업 회사로 성장시켰다. 조선소를 만들고 20세기 최대의 역사를 이룬 아산에게 100% 국산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1975년 현대자동차의 고유 모델 포니가 탄생되었고 1986년 마침내 미국에 상륙했다. 그에게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했다. 바다를 4,700만 평의 푸른 농토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단 한 사람, 아산 정주영이 있었다. 정주영 공법으로 명명된 유조선 물막이 공법은 또 하나의 신화를 남겼다. 대한민국을 일군 경제계의 거목이 위대한 농사꾼이 되는 순간이었다. 광활하게 펼쳐진 농토에서 식량 자급과 배고픈 북한 주민들을 돕겠다는 희망은 그를 설레게 했다. 1998년 6월 우리 앞에 아산의 그 현장이 펼쳐졌다. 20세기 마지막 전위 예술이라는 격찬을 받았던 소머리 방들이 한 개인을 넘어 우리 민족의 공동 번영을 기원하는 아산의 열망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두 가지 고뇌가 질병과 빈곤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고와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나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1977년 아산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했던 아산. 그는 성공한 기업인을 넘어 진정한 어른이었다. 가장 먼저 전국의 의료 취약지역 5곳에 현대식 종합병원을 건립 의료 사업을 시작했고 1호 정읍 아산병원에 이어 고성, 인제, 보령, 영덕 등의 아산병원이 들어섰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도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떤 실패도 없이 그 아름다운 정신과 위대한 영혼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큰 꿈을 가져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큰 꿈을 가져야 이제 이룰 수 있고 또 그 꿈을 꼭 이뤄진다는 것. 이렇게 그분은 정말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산 정주영의 길은 무엇인가? 근면, 성실, 신뢰, 용기와 도전, 그리고 창조. 세상에 도전하고 시대를 개척하고 역사를 창조했다. 영원한 청년 아산 정주영의 치열했던 길. 그가 이룬 성취와 창조적 열정은 세대를 넘어 미래를 향해 이어져야 한다. 아산 정주영의 꿈은 끝나지 않는다. 저는 아까 소개된 대로 63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아들도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딸을 낳아서 제 손녀가 지금 대학 2학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해에 공군 장교 후보생에 입대를 해가지고 4년간 이제 공군 장교 근무를 하고 중2로 제대해서 그 다음에 67년에 아까 소개된 대로 현대건설에 입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72년도에 현대건설 산하에 현대조선사업부라는 게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오늘의 미포만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탄생되는 하나의 산실 부서였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조선사업, 그 당시에는 현대조선소라고 그랬어요. 현대조선소의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지금은 없으면 EPB라고 경제기획원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이제 인허가를 맡고 상공부에 가서 허가를 맡고 그런 업무를 하다가 73년에 88명의 직원을 인솔하고 제가 울산에 내려와서 초대 현대조선소 총무과장을 제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외자부장을 했고 그다음에 기술영업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로 다시 돌아가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벨 산업항 공사에 투입이 돼 가지고 중동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을 바꾼 인물, 그리고 한국 경제에 가장 공헌을 크게 하신 분,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닮고 싶은 인물, 바로 제가 우리들이 모시고 있던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현대사 속에, 한국의 현대사에서 너무나 크고 많은 일을 하신 분을 갖다가 이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료에 입각해 가지고 한번 명예회장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15년 그 당시에는 그 일본의 강점기였죠. 일본이 이제 우리 한국을 삼킨 지 몇 년이 되던 해였었는데 1915년 11월 25일 날 강원도 통천군 송전리 아산면에서 이제 태어나시죠. 참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도 정주영 회장께서는 장남이시기 때문에 그나마 소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러나 그 동생분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한라의 정인영 회장님 등 동생분들은 소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상당히 가난했어요. 그런 정주영 명예회장님에게 운명적인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그 당시에 신문에 연재된 소설 춘원 이광수 선생님의 흙이라는, 아마 여러분들 읽어본 학생들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흙이라는 소설을 회장님께서 접하게 돼요. 그걸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 땅만 읽어내고 파먹고는 도저히 큰일을 할 수 없겠구나. 이래서 가출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가출을 해서 잡혀오시기도 하고, 이래서 마지막 4번째 가출을 성공합니다. 서울로 오시게 되죠. 그게 1934년. 서울로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일이 복풍상이라는 쌀 가게에서 배달원 노릇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워낙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주인이 이제 신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풍상해를 정주영 회장께서 인수하게 됩니다. 그게 1938년인데, 그래가지고 복풍상해를 경일 상해로 이름을 바꿔가지고서 본격적인 이제 상업 활동을, 소위 경영자로서 기업 활동을 이제 하시게 되죠. 이러한 그 명예회장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갖고 설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울산에 주소를 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타지에서 오신 학생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한 4, 50분 가다 보면은 조그마한 미포만에, 아까 영상물에도 나오시지만 거기에 현대중공업이 우뚝 서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는 여러 사업부서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부서에서 가장 주축을 이루는 것이 조선사업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한 47%의 매출이 조선사업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조선사업소, 저희 말하면 현대조선소, 이게 세계 최대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세일즈하러 돌아다니고 그럴 때는 single largest shipyard in the world라고 항상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조선소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미포만 일대를 살 돈도 없었죠. 근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은
지금 일본은 이미 조선 입국으로 향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뭐 미국도 그렇고 구라파도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봤자 조그만 이제 중소 조선소가 있었죠. 그래서 대규모 조선소를 세우려니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은 없고 돈을 꼬야 되겠는데 기술도 도입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본에 갔죠. 근데 일본이 우리 이웃 나라인 한국의 조선공업을 육성시킬 이유가 있겠어요? 그럼 역시 일본에서 거절을 했죠. 그래서 미국 아커스십야드 같은 데 또 가서 또 부탁을 했는데 미국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명예회장님께서 찾아가신 데가 어딘데냐면 영국입니다. 영국에는 바클레이 은행이라고 있는데 그 바클레이 은행이 세계 5대 은행의 하나예요. 그 바클레이 은행에 가가지고서 5만 분지 1 지도를 한 장, 백사장 사진 한 장을 딱 가지고 가서 내가 여기다가 조선소를 지을 테니 차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영국에서 거기도 조선공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영국이? 엉뚱한 사람이 오셔가지고서 돈을 꿔달라 하니까 꿔주겠어요? 그럴 때에 명예회장이 번뜩이는 기지가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있던 500원짜리 지폐를 이제 꺼내게 들었어요. 그 500원짜리에는 소위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철갑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북선이. 그 거북선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철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보라, 우리 한국이 당신네들이 생각하듯이 조선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게, 안 돼 있는 게 아니다. 400년 전에 벌써 우리나라는 철로 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그래서 외놈을 무찌렀다. 그리고 우리의 실적 500원짜리 철갑선을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 물론 회장님께서 설득을 하셨죠. 그래서 바클레이 은행에서 결국은 좋다. 돈을 꿔주마. 그런데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냐? 가서 선박 수주를 해와라. 그러면은 돈을 꿔주겠노라. 그때부터 명예회장님은 봉이 김선달식의 이제 행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만 분지 1 지도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서 다니시다가 어디에 조안점을 내냐면 그 당시에 히랍의 그리스의 유명한 오나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나시스 해운 왕, 이 해운 왕이죠. 그분의 이 처남, 리바노스라는 선조가 있어요. 그 사람도 그리스의 3대 해운왕의 한 사람인데, 서로 인적 관계가 다 이렇게 오나시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설득을 했어요. 똑같이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26만 톤 VLCC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약어로서는 Very Large Crude Carrier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VLCC.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2척을 수주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끔 명예회장님께서 하실 때 참 내가 엉터리도 참 엉터리였다. 그런데 나보다도 엉터리 한 놈이 걸려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제가 99년인가요? 그 레바노스 씨가 상당히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오셨는데 명예회장님께서 접대하시라고 경주 호텔에서 제가 모시고 가서 만난 게 마지막으로 리바노스 씨를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조선소의 이 선박 계약서를 가져간 거죠. 그 바클레이 은행 가가지고 선박 건조 계약서를 내미니까 바클레이 은행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부터 차관을 얻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턱이 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불란소, 서독, 당시는 통독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독, 그리고 스페인 등지에서 그 시설 차관과 현금 차관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노력을 갖다가 많이 한 결과 결국은 오늘의 현대 중공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항상 생각하시는 것은 뭔가 하니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조선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본의 조선 수준을 갖다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조선소를 짓고 땅을 사서 조선소를 짓고 그때 가서 배를 수주하고 건조하고 이래 가지고서는 1, 20년 떨어진 일본의 조선공업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이분의 신념은 어떻게든지 선박을 들여와 건조 계약을 해서 시설을 짓고 조선소 건물을 지으면서 선박을 동시에 건조한 세계 전무후무한 유일한 조선소가 현대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2년 3개월 만에 26만 톤 유조선을 초대형 유조선을 갖다가 인도하게 되죠. 그때 가메가 명예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쇳덩어리가 진짜 뜰 거냐? 조그만 배도 아니고. 저도 그 당시에 울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진수식과 인도식을 실제로 본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아주 큰 육중한 산과 같은 배가 아주 미포만을 유유히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공업 최대 조선소 그리고 그렇습니까? 지금 현대 조선소 내에는 엔진 공장이 있는데 그 엔진 공장도 세계 최대의 엔진 공장입니다. 이러한 중공업을 일궈내신 분이 바로 정주영 명예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한 5, 6분간 보신 그 동영상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예회장께서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것이 당신의 도전 정신, 개척 정신, 그리고 진취적인 기계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경영 철학으로서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경영 철학으로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혹시 지난번 제가 지난주에 허 교수님께 보여드린 제 강의 요약편을 갖다가 보내드렸는데 아마 이렇게 보니까 가지고 계신 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시 한번 그때 보내드린 자료를 근거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산 정주영 양력은 아까 말씀드려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 정주영 명예회장님에 대해서 현대사 속의 정주영 명예회장은 온 국민의 꿈이었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정말 그 맨손으로 일어나서 전쟁의 잿더미, 가난의 굴레에서 한국 경제를 부흥시킨 기업가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얘기할 때는 기업가 정주영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기업가시고 그리고 1998년 500마리의 소떼를 몰고 평양을 방문하셨죠. 그래서 남북 교류의 또는 통일의 초석을 만드신 통일 선구자로서의 정주영.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그 올림픽 유치위원장을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본을 물리침으로써 정말 우리 온 국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온 세계에 드높인 그런 사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20세기의 정주영 명예회장님을 갖다가 마음속 깊이 기리면서 21세기 또 하나의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탄생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신께서 남기신 유산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아직도 유산이 거대한 자산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자산을 계승 발전시켜서 21세기의 선진 한국 창달이라는 이 숙제가 있죠. 이러한 숙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몫이 아니라 여기에 앉은 우리 후배님들,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한 사람의 경제인이 아니었고 한국 현대사를 읽은 선도자였다. 8.15 해방 직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8.15 이후에는 자본주의 국가가 형성이 되고 또 산업 국가가 형성이 되는 중심에서 저희 명예 회장께서 하나의 창조적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의 기반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겁니다. Social Infrastructure라고 이렇게 배웠죠. 저희 사회 간접 자본, 그리고 중화학 공업,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백본이면서 한국 경제의 기반이 이 두 사회 간접 자본 시설과 중화학 공업 시설을 갖다가 공업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명예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아까 98년 원래 89년도 초에 1월에 방북을 하셨고, 그리고 10년 이후인 98년에 두 번째로 이제 방북을 하게 되셔가지고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남북 통일 초석을 놓았고, 그리고 전경련이라고 대기업 기업들로 모여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전경련 회장을 여러 번 연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전두환, 노태우의 미운 털이 박히게 되는 거죠. 그때 왜 그랬냐면은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전경련 회장을 하시면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제의 시대로 돌입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하고 항상 싸움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사실 저희 현대그룹은 김영삼 대통령 때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엄밀히 따져서는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3대에 걸쳐가지고 현대그룹이 상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필요하는 정책적 금융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도 상당히 탄탄대로를 고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부러움 반, 시기 반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걸로 인해서 1997년 IMF가 일어나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 외채가 많았죠. 국내에서 정책 금융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해외 의존을 많이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해외 빚이 많으면은 결국은 그 당시에는 그 원화 환율이 2,000불까지 올라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때 빚이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배가 부른 셈이죠. 1,000만 불을 꼬았으면 2,000만 불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상당히 어려움도 저희들이 접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 올림픽 개최뿐만 아니라 체육계에도 공헌을 하셨고, 또 문화재단, 그 아시아재단을 또 아산재단을 만들었고, 병원, 학교 이런 시설들을 만들면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예회장께서는 보국 정신의 투철한 정신을 가지신 실천한 애국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원이 없었잖아요. 그 재원이 없는 나라에 뭘로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하면서 한국에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도로를 만들었고, 댐을 만들었고, 항만을 만들었고, 발전소를 만들었고, 이렇게 많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조선소, 그 다음에 개도국에서는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자동차 산업을 부흥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75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죠? 오일 샤크가 일어나죠. 유류 파동이, 석유 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조선소가 생긴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이 석유 파동이 생겼어요.
석유 파동이 생겼으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조선 해운업입니다. 선박을 발주하지 않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외화가 부족하니까 국가가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죠. 그때의 명예회장님께서는 항상 말씀이 밖에서 벌어서 안에서 살을 찌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3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오일 달러를 위해서 중동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1975년부터 76년 사이에요. 그래서 1976년 6월에 10억 불,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9억 8,700만 불, 10억이 조금 밑가는 공사를 따게 됩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10억 불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10억 불은 그 당시 우리 한국 예산의 50%였습니다. 그러한 공사를 76년에 중동에서 따게 된 거죠. 그 주벨 산업방 공사라는 것은 뭐냐면 육상에서 15km 정도 떨어진 해상에 플로팅 도크를 만드는 겁니다. 해상 터미널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50만 톤 유조선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그런 해상 구조물을 만드는 겁니다. 육상에서 15km 떨어진 데에. 거기에 들어가는 철구점을 자켓만 하더라도 550톤짜리 89개의 자켓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현지에서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론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12,000km 떨어진 현대조선 울산에 와서 자켓을 만들어서 이것을 바지 턱을 인양을 해가지고서 89개의 자켓을 무난히 성공적으로 수송을 해가지고 5cm의 오차 범위 내에서 그 역사적인 해상 터미널을 건설하게 됩니다. 말은 쉽지 정말로 우리나라 기술이 정말 그렇게 놀라운 것은 정말 상상할 이상이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현대 조선영업부장 선박 세일을 담당하고 있다가 주벨 산업항이 수주되자마자 현명희 회장께서 너 건설로 다시 가서 중동을 나가라. 그래서 저도 제 생일이 7월 8일인데 7월 8일 날 칼 비행기를 타고 제가 중동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10억 불의 애드밴스 페이먼트라고 해서 선수금을 줘요.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 선수금이 계약금의 20%였어요. 약 2억 불 아닙니까? 아까 10억 불 채 못하니까 1억 9,800 됐어요. 그 1억 9,800만 불이라는 거금의 수표 한 장을 제가 리야드, 그 사우디 수도인 리야드에서 제가 직접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한국에 송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송금할 때에도 이게 미국 이 트레저러스 체크이기 때문에 추심을 해야 돼요. 추심을 하게 되면은 열흘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열흘 동안 이자를 곱해보세요. 2억 불. 얼마겠어요? 제일 빠른 건 뭐냐? 비행기 타고 미국 가가지고서 인도수 받아가지고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3일 만에 한국에 송금하는 게 비행기 값 다 빠지고도 남았다 이거죠. 그런 분이세요. 딴 분 같아서는 아마 그 송금하라 그래서 송금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단돈 1달러라도 세이브하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명예회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짓이거든요. 그 수표를 지참하고서 미국을 날아간다는 게 상당히 잊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한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게 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보국 이념, 실용적 보국 이념이 없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만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 마크죠.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도전정신, 과감한 도전과 창의로 무장된 신념의 기업가였다.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주 정말 신령을 소유한 기업가였죠.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오늘의 한국 기업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소위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고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은 또한 시련과 도전에도 이렇게 굴하지 않으신데, 제가 그때 현대 주벨 가기 직전에 7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선박 영업 부장을 했는데, 그때의 명예회장께서 이제 오일 쇼크가 나고 우리 배는 이제 있고 뭔가 우리 배를 활용할 방안을 찾다가, 그 당시 우리나라는 상당히 국력이 약해가지고 메이저 오일한테는 꼼짝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필요한 유류 공급은 물론이고 그 기름조차 수송권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계 메이저 오일들이 다 폭리를 취한 거죠. 이럴 때에 명예회장께서 과감히 일어났어요. 우리 국적선에 의해서 기름을 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상공부에서 괜히 벌집 쑤시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차관보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명예회장님은 거기에 경청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갈프 오일하고 내고를 시작합니다. 이 갈프 오일하고 내고를 하니까 처음에는 뭐 이 바늘도 들어가질 않아요. 한 일주일 열을 하게 되니까 이제 슬슬 그쪽에서 카운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카운터가 뭔가 하니 1,500만 불의 이코노믹 로스,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무슨 놈의 이코노믹 로스냐 그랬더니, 내 배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한국 배가 너희 배가 들어오면은 우리 배를 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4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1,500만 불이 350만 불까지 내려왔어요. 하루는 명예회장께서 부르시더니, 야, 어때? 지금 어느 상황이야? 이 상황입니다. 그래? 350까지 내려와서? 그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우리가 요때다 해서, 회장님 이제는 그 정도면 됐으니까 끝을 내시죠. 근데 명예회장님은 거기에 만족치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해. 그게 한 달, 두 달 더 끌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국적선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현대 상선에 비록 개인 기업의 배가 활용됐다는 협의의 뜻도 있지만, 보다 큰 뜻은 우리나라 국적선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름을 싣게 됐다. 이런 역사적인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 도전과 창의로 무장된 기업가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사회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의 발전이 또 국가의 발전이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